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에 대한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콘크리트는 재료, 배합, 성질, 시공, 종류, 이 종류는 이제 특수 콘크리트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고 5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콘크리트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재료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지금 칠판에 글씨를 쓰지만 어떤 하나의 재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콘크리트는 이루고 있는 그 재료들이 시멘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장골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붉은 골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와 같이 기본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시멘트하고 물이 만나서 우리가 화학적인 작용, 수화작용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풀이 만들어지고 그 풀이 이런 골재를 감싸서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외에 이제 이 4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화 재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혼화 재료를 왜 집어넣을까요? 혼화 재료를 집어넣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일반적인 콘크리트를 만들었을 때보다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거나 이렇게 특수한 성질을 내가 하나를 부여하거나 그 다음 뭐예요? 어떤 품질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질을 개선하거나 성질을 개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질을 더 있게 만들거나 이래서 이런 재료를 넣는 거란 말이에요. 뭐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혼화 재료의 어떤 특징, 장단점을 물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좋다라고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 좋아지게 만들려면 다른 하나가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얘를 좋게 만들고 뭐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줄어드는 것은 조금 우리가 감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혼화재료 쪽은 따로 빼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개의 재료들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섞어서 만들어졌으니까 콘크리트가 잘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그걸 우리가 품질의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따지냐면 우리가 보통 강도다라고 하는 걸로 따져요. 토공사에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강도다라고 하는 것은 힘에 저항하는 능력이라고 그랬고 내구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힘을 뺀 나머지 부분에 저항하는 능력이라고 그랬고 요 강도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콘크리트의 강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압축 강도만을 의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축 강도를 1이다라고 보면 전단 강도다라고 하는 끊어지는 힘에 저항하는 값은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휭 강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5분의 1 정도가 되고 인장 강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죠. 10분의 1에서 뭐 13분의 1, 많게는 뭐 15분의 1 정도까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다라고 해서 강도, 아무 말 없이 강도 그러면 보통 압축 강도다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압축 강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가끔 이제 비교하는 게 빈 박스에다가 신문지, 종이를 그냥 막 임의대로 우겨서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채운 거랑 곱게 핀 상태로 이렇게 쭉 차곡 채운 거랑 위에서 힘이 작용하면 어떤 게 단단해요? 우리가 쭉 펴서 우리가 공극이 없이 채운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콘크리트의 강도가 좋아진다. 그 자체는 품질이죠. 자, 콘크리트의 품질을 내가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콘크리트의 강도가 커지려면 내부에서 뭐가 공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내부 공극이 적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들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무조건 내부의 공극이 다 원인이 아니죠. 그거 말고도 또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큰 원인은 2가지예요.
내부에 우리가 공급을 줄여가는 것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에 이렇게 쭉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뭐 기둥도 있고, 뭐 층별로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임의적인 여기 단면을 딱 끌었을 때 보면,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간을 지금 이렇게 딱 끄는 단면이 있겠죠. 이렇게. 이 단면은 이 기둥 자체 여기에 해당하는 하중도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도 전체적으로 다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면적을 이렇게, 우리가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에 저항하는 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도의 단위가 면적당 받는 힘이죠.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리 메가파스칼이다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거고, 그렇죠? 파스칼이다라고 하는 것은 뉴턴 퍼 제곱메타다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거죠. 면적당 단위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면적에 지금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저항하는 이 면적이 똑같은 물체로 되어 있고, 힘을 저항하는 값이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힘을 나누어서 균등하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전체 값은 저항값이 커져요. 그런데 여기 면이 이만큼은 우리가 골재로 되어 있고,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시멘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각각의 저항하는 값이 다르다라고 판단하면 여기서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뭐가 균열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공급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고, 여기에 플러스 재료가 뭘 되냐면 균질한 재료를 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저 균질한 재료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공시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시체를 이렇게 생긴 원통에, 그렇죠? 몰드에다가 여기다 채워요. 채워놓고 하루 정도 지나면 시멘트는 건조되면서 부피가 줄어듭니다. 수축이 되니까 우리가 단면에서 보면 몰드가 이렇게 있고, 몰드 단면이 이렇게 있을 때 시멘트 면이 이렇게 일자로 딱 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꺼집니다. 살짝 꺼지죠. 그대로 몰드를 만들어내면 몰드 자체가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과장해서 그리면. 만약에 내가 강도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런 평평한 판을 놓고 힘을 가해버리면 요 면적만 받게 되니까 그 저항하는 값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기다 뭐래요? 시멘트를 가지고 여기다 탁 그래서 면적을 평평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주죠. 그래서 몰드에 해당하는 것도 양쪽 평평하게 만드는 이유도 균질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강도 실험을 해야 우리가 최대 강도 값을 내가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같은 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 내부를 내가 균질하게 만들 수 있느냐, 저거는 조금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균질하게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시멘트의 강도가 골재 강도보다 우리가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어떤 강도 값이 결정이 되면 시멘트의 강도도 그거를 만족해야 되고, 여기 사용되는 골재도 그거를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뒤에 가면서 하나씩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부에 일단 공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이런 각 재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요거를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이 내용은 콘크리트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 장이죠. 5번째 콘크리트의 종류, 일명 특수 콘크리트라고 하는 파트에서 내용들을 또 활용을 하다 보면 쉽게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 중에서 역순으로 가서 첫 번째 우리가 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는 사용되는 물은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면 수소에 우리가 염소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온량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은 크게 우리가 규정할 것이 없는데, 콘크리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시멘트하고 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 시멘트,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토공사에서 간극의 비는 용적의 비요, 우리가 함수에 관한 것은 중량의 비고, 예민비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비다, 이런 것들 설명을 했죠. 물, 시멘트, 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게의 비,
중량의 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 시멘트 비에 관계되는 내용부터 먼저 정리해 보면, 자, 시멘트와 물의 중량의 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다시 지울 겁니다. 자, 시멘트에 해당하는 그람 수가 이렇게 100g이 있고, 이때 사용되는 물이 우리가 50g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0.5라고 얘기를 하거나 100을 곱하면 50%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물시멘트비, 그럼 보통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이용을 해요.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60g이 되거나 70g이 됐다. 그러면 여기가 60%가 되고 70%가 됩니다. 물시멘트비가 커진다는 것은 시멘트 양에 비해서 물의 양이 증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시멘트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버리면 얘는 물의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물이 하는 역할이 콘크리트 안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수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 수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시멘트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의 필요한 물의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밀가루에다가 제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밀가루가 이렇게 분말로 고운 가루로 되어 있을 때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나서 반죽이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밀가루에 그 고운 가루가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의 물을 최소한 얼마만큼 넣어야 된다는 양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수하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멘트하고 물이 만나면 수하열이 발생을 해요. 그 열이 시멘트 1g당 125칼로리의 열량이 발생하는데, 그 열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가 굳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멘트는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물에 의해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수경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거푸집에서, 그렇죠, 콘크리트가 경화를 할 때 물이 있어야 굳어지기 때문에 거푸집이 그 물을 뺏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드렸죠.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 수하작용에 필요한 물이 얼마큼 있어야 되냐면 20에서 25%가 있어야 된다. 이 퍼센트 의미를 알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100g이 있다 그러면 25g의 물을 집어넣어야 전부 다 최소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반죽이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푸집이라고 하는 가설의 틀을 짜고 그 틀의 모양대로 내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그 나중에 거푸집을 해체를 하게 되면 그 틀의 모양대로 이렇게 콘크리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움직이는 성질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콘크리트가 살짝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 그러면 물의 양을 다시 얼만큼 더 넣어줘야 돼요? 10에서 15% 정도를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콘크리트가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거푸집에 다 채워 넣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이렇게 시공연도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콘크리트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쫙 설명을 하고 철근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할 때 콘크리트의 성질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시공연도다라고 하는 것은 작업의 난이 정도예요. 작업의 무슨 정도? 난이. 작업을 내가 쉽게 할 수 있느냐, 어렵게 할 수 있느냐.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공연도가 좋다. 작업이 어렵다 그러면 시공연도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의 난이 정도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가 않아야 돼요. 아까 제가 콘크리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균질하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한쪽에만 골재가 쫙 있고 한쪽은 시멘트만 쫙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비균질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같은 데 거푸집을 띄고 나면 그런 걸 우리가 곰보 현상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들을 시공연도다라고 하고, 시공연도가 또 10에서 15% 정도에 해당하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물 시멘트비다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최소값이 45%고 최대값이 70% 아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보통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통 이렇게 60% 정도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전후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면 많이 사용하는 것 말고 이렇게 최소한에 사용되는 45%다라고 하더라도 수화작용에 필요한 물, 요거죠? 요거. 약 이거의 절반 정도는 화학적인 반응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 물의 절반은 다 뭐예요? 사용하고 나면 증발을 해버립니다. 증발해요. 그럼 이 증발하는 만큼이 다 뭐로 남아요? 콘크리트 내부에 있다가 빠져나가니까 공극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콘크리트에서 공극이 가장 적게 만들어가는 거, 그 말은 품질, 즉 강도를 내가 좋게 만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와 같은 물 시멘트 비, 즉 물의 양을 우리가 따져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물의 양을 어떻게 해야 좋다고요? 물의 양은 내가 무조건 내가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스컴에서 뭐 비 오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뭐 피해가 온다든지, 레미콘에다가 물을 가수해서 뭐 튼다든지, 보통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졌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 시멘트 비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우리가 뭘 정리하냐면 골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골재 중에서도 우리가 무슨 골재? 자, 굵은 골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토공사에서 모래와 점토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할 때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극은 뭐다? 무조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되는 굵은 골재를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최대 치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골재 파트에 가서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다? 내부에서 발생되는 공극은 우리가 뭐다? 크기가 크면 클수록 공극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근에서 무엇을 정리를 했어요? 보가 이렇게 했을 때 보의 철근의 간격이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했죠. 그럼 굵은 골재 크기가 무조건 커진다 그래서 내가 이만한 류의 골재를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공극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고, 이 하부에는 전부 다 시멘트하고 물만 남게 되는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우리가 얼마를 해요?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해요. 요거는 나중에 골재에서 설명할 때도 제가 뭐 무근이냐 일반적인 거냐에 따라서 다시 사용되는 골재에 해당하는 크기를 보통 규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해당하는 뭐 우리가 피복 두께도 사이로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콘크리트의 시공성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치수를 제한합니다. 건축에서는 얼마 정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25mm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최대 얼마까지? 40mm까지를 저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크게 하면 내부의 공극이 줄고 비표 면적이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세 번째로 가서 우리가 잔골재인데, 잔골재는 그냥 잔골재만을 따지지 않아요. 잔골재만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잔골재하고 굵은 골재 합한 것뿐의 예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보니까 물시멘트 B 하는 것처럼 얘는 잔골재 B라고 해야 되는데, 잔골재 B 이렇게 명명을 하지 않고 잔골재 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 곱하기 100가 돼 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잔골재 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골재의 부피분의 모래의 부피의 비율이에요. 부피의 비율, 중량의 비율이 아니라, 제가 여기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요 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비율이다? 부피의 비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커지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사이의 공극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 공극을 채우기 위해서 잔골재를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잔골재 사용이 줄어요. 그러면 전체 골재분의 잔골재 사용량은 반드시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골재율을 줄이면 우리가 콘크리트의 품질이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줄여가면 네 번째 시멘트라고 하는 건데, 시멘트는 자체 뭐 강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들 때 덩어리잖아, 덩어리. 그래서 부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시멘트의 양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이 시멘트의 양은 이미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커지면 표면적이 줄어들고 장골재율도 줄면 표면적이 줄어서 당연히 시멘트 양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여기다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굵은 골재의 크기는 커지는 방향이 좋은 거고 나머지는 시멘트 양도 줄고 장골재 양도 줄고 물의 양도 줄어야 된다. 양이 전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굵은 골재에 해당하는 크기만 내가 커지면 그 말은 굵은 골재에 사용되는 순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떤 콘크리트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뭐 고강도 콘크리트가 됐건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가 됐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순환골재라고 하는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우리가 폐 콘크리트물을 잘라서 파쇄시켜서 나오는 골재를 우리가 천연골재랑 같이 섞어서 쓰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에 사용되는 우리가 콘크리트가 됐건 이 내용은 불변입니다.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채점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낼 때, 자, 너는 수중부 분리성에 대한 콘크리트를 공부를 했냐? 이렇게까지는 정확하게 묻진 않아요. 답을 만들 때 그 와중에서 그 내용들을 정리할 때, 물 시멘트의 양을 키우는 게 좋다. 그럼 틀렸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콘크리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크기가 커지면 왜 공급이 줄지 이걸 모르시는 분은 토공사에 가서 다시 모래와 점토라고 하는 특성을 비교할 때 우리가 흙의 성질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제가 안밀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물의 투수성하고 관계를 설명할 때 그 내용들을 설명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쉽게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고요. 저 내용은 앞으로 가면서 시멘트에서도 또 나오고요. 또 나중에 또 위장에 가서 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크기와 내가 공급과의 관계, 크기와 표면적의 관계 지금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